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10시 라이브는 대한입원의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네 번째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대한민국을 강타한 의정 갈등 이후 발생한 전공의 공백, 그 이후 병동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두 교수님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두 교수님,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소아청소년과 한태환 교수님과 분당서울대병원 내과 김지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당서울대병원 내과 김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세브란스병원 입원의학과 한태환입니다. 두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좀 입원 전담 전문이랑 좀 병동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자세한 내용 살펴볼 텐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장 먼저 저희가 세 번의 방송을 하면서 입원 전담 전문의가 어떤 것인지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히만 조금 다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입원 전담 전문의가 현재 의료 환경에서 갖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두 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재 교수님 먼저 의견을 먼저 해서 듣겠습니다. 간단한 얘기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입원 전담 전문의는 일단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진료의 전 과정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병동에 상주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면서 약간 실시간으로 계속 케어해 주시는 그런 네. 역할을 해주시고 네. 계시고요. 네, 교수님. 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하신 거에 조금만 덧붙이면 결국은 병동에 상주해야 환자분 상태를 가장 잘 체크를 할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각각 증상이나 이런 거 변동이 되는 것도 저희가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요. 검사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검사 결과 같은 경우들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국은 설명을 드리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면 또 설명을 드리는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주치의와는 좀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인 거죠? 약간 네. 병원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네. 혼용되어서 이용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주치의를 이제 예전처럼 뭐 대부분 임상과 교수님들께서 맡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병동의 주치의, 그리고 임상과 교수님은 전체적인 걸 좀 관장하는 주치의,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약간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네. 걸 병동에 있는 저 입원 전담 전문 교수가 좀 더 전체적으로 환자한테 있어서의 전체적인 책임을 더 지고 외래 주치의 교수님은 뭐 예를 들어 항암 치료를 주로 해주는 혈액종양내과 교수님이라던가 뭐 소화기내과에서도 항암을 한다던가 뭐 간경화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감염내과나 호흡기내과 다 마찬가지인데요. 전체적인 큰 방향, 뭐 퇴원을 하면 외래를 언제 오면 좋겠어요, 내지는 그 분과에 굉장히 분과 전문적인 지식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팁을 좀 더 분과 전문의 교수들, 외래 주치의 교수님들이 얘기를 해주는 식으로 가는 것 같긴 합니다. 두 분이 또 병원이 다르시다 보니까 네, 약간 맞아요. 입원 전담 전문의가 하시는 역할도 조금씩은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 주치의나 당직 의사들이 입원 환자 돌보면 되지 입원 전담 전문의가 왜 따로 생겼지라고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현 의료 상황이 조금 예전과는 뭐 다른 면이 좀 있잖아요. 조금 더 힘든 부분도 더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런데 현 상황에서 입원 전담 전문의가 필요한 이유는 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한 분씩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 공백 사태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9년 전에 10년 전에 이미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를 시작을 하긴 했는데요. 지금의 상황이라는 그 예전에 병동의 전공의들이 낮과 밤을 모두 소진해 가면서 네. 사실 몸이 엄청나게 힘들게 당직을 일주일에 뭐 한 이틀에 한 번은 되게 당연하고 3, 4일에 한 번 정도 오픈하가는 정도를 하면서 과거를 좀 회상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가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 환자를 보기에는 너무 힘도 들고 환자 진료에 있어서 위험해지는 부분도 많고 그랬던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오는 거고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삶의 질을 많이 따지기 시작해서요. 시대가 좀 변했죠. 네.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네, 그럼 사실 그렇게 바뀌면서 삶의 질을 찾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하는 시간으로 조정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쉬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병동진료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전보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제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겼거든요. 더 져주시겠어요? 네. 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데요. 이 내과보다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 코로나 결국 시대가 있었고 이후에 전공의 공백 사태까지 쭉 이어지면서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공의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 강제적으로 조금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요. 네. 진짜 병동의 평일 주간에 일하는 주치, 그러니까 예전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었고, 뿐만 아니라 뭐 야간이라든지 주말에 일하는 당직의까지도 전부 다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에서 외래를 보러 가셨을 때 보시는 그런 교수님들께서 전부 다 하셨어요. 낮에 주치의도 하시고 외래도 보시고 당직도 서시고 전공의가 없어서 네, 그러신 그렇죠. 거죠. 네. 그런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소위 말하는 뭐 번아웃 혹은 그냥 지쳐서 이제 힘들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시대적인 요구도 결국은 발맞춰서 이번 전담 전문의 제도를 소아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배출되는 선생님들이 있어야 이것도 수요와 공급처럼 잘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선생님조차 없게 되면서 이번 전담의조차도 구하기가 힘든 병원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시대가 변하면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좀 입원 전담 전문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보면 좋을까요? 네, 뭐 물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개원한 지가 6년 차 되는 병원이어서 네. 애초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했기 때문에 조금 처음부터 그런 토대를 잘 쌓아놨던 그런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경우죠. 근데 이제 뭐 오래된 병원들에서는 기존 시스템을 결국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용인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네. 시작부터 이제 그런 걸 도입했다면 뭐 김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대의 과도기를 좀 거치면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런 면도 있고 네. 사실 우리나라에선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하스피탈리스트라고 하긴 네. 하죠. 이분들이 병동에 입원 환자들을 보는 역할을 완전히 중추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전공의와 뭐 학생 교육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 더 자리 잡은 환자 진료에 더 필요한 제도로서 정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사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시범 사업 같이 하면서 시작이 된 게 있습니다. 사실 도입된 지가 조금 되지 않았나요, 이게? 네, 맞습니다. 아직 조금 미흡한 점이라고 하면 혹시 좀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흡한 점이 정말 미흡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네. 생각보다 일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입원 전담 전문의가 중증 환자들을 많이 보는 상급 종합병원들에 많이 있거든요. 물론 다른 병원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뭐 특히 또 환자 중증도가 높다는 소문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충원을 하고 싶은데 네. 이 환자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심지어 저희는 그 임상 연구에 대한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급여가 정말 많은 거는 아닌데 할 일과 책임과 부담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일을 하기가 지원을 섣불리 하지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고 생각보다 요건이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동안은 이제 24시간을 책임진다고 해서 당직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야간 당직. 네, 근데 그게 전공의 때 좀 젊을 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40, 50대가 돼서도 계속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제 발들이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사실 이게 좀 충원이 계속 돼야 이제 내 일도
뭐 아랫사람이랑 좀 그렇죠. 새로 충원된 사람들에게 역할을 넘겨주거나 네. 그렇게 좀 순환이 일어나는 게 좀 처우에 좋은데 그게 잘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라고 좀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저는 거죠. 오히려 네. 처음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선배 교수님들도 똑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좀 이게 나중도 지나다 계속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어려움이 조금 네,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전담 전문의의 필요성을 좀 들어봤는데 사실 뭐 의사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 이것이 도입된 뒤에 얼마나 변했는지 이걸 어떻게 체감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제도가 도입된 후에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 입원 진료라는 것이 조금 어떻게 달라졌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네.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입원 진료 자체가 환자분이 직접 느끼는 거가 그렇게 극적으로 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전 그냥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아침에 전공의 선생님이 오전 회진, 오후 회진 하루에 2번 회진을 돌게 되고 거기에 상급자가 있는 혹은 뭐 상급 전공이라든지 전임의 선생님이라든지 교수님이 추가로 회진을 돌고 결정을 내리는 형태가 예전부터 있었던 형태입니다. 근데 이번 전담 전문의가 생기게 되면서 조금 달라진 점은 결국은 예전에는 그렇게 결정권자가 회진을 돌아야 결국은 회진의 내용을 결국 수정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결국 저희가 대부분 최초 결정권자가 직접 회진을 먼저 많이 자주 돌기 때문에 빨리빨리 디시전을 내려서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특히 이제 아무래도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 입장을 저희가 자주 보는데 어쨌거나 최대한 빨리 알고 싶고 빨리 나와서 퇴원하고 싶은 게 모두의 같은 마음이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을 조금이라도 한 반나절이라도 조금 퇴원을 당겨드릴 수 있거나 아니면 이번 어떤 결과를 빨리 설명해 드릴 수 있는 효과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상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저번에 입원 의학회 선생님들하고 얘기했을 때 이게 입원 전담 전문의 선생님이 다 약간 전공의 같이 젊고 어린 경험이 약간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아닌 경험이 많으신 전문의 선생님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상담을 해주실 수 있어서 환자 만족도 높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약간 그런 측면에서 환자분들이 좀 만족하신다 이렇게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 요즘에는 예전에 슬기로운 전공의생활 이런 드라마도 보면 네. 그 전공의들이 사실 결정을 내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좌충우돌 하면서 결국은 이겨내긴 하지만 성장기를 보여주는데 막상 제가 환자면 그 성장기를 옆에서 보는 게 그걸 왜 나한테 실험해? 네, 이런 그렇게까지 거죠. 즐거워하진 않으세요. 물론 굉장히 공감을 해주시지만 네. 제가 막 힘들고 많이 아프고 심지어 저희 아이가 막 아프고 그러면 그 성장기를 옆에서 지켜보는 마음은 사실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물론 전공의 선생님들이 있는 병원은 그거대로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같이 일을 하는 구조라고 한다면 당연히 바로 옆에서 바로바로 수정을 해줄 수 있거나 결정을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지금 이상과 교수님들 진짜 바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하루에 한 번 회진 도는 것도 힘드신 분들도 있는데 그게 뭐 자주 연락을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결정이 나지 않는데 그에 비해서는 확실히 입원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라고 네, 보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김재 교수님이 좀 느끼신 좀 환자분들의 좀 의견 변화라든지 만족도 변화 같은 건 좀 있을까요? 듣다 보니까 전공의 때 회진하던 생각이 나요. 그 전공의 회진은 어떤 거였냐면 네. 교수님 오기 전에 환자 상태를 알아두려고 환자 파악하러 가는 회진이었어요. 네, 그런 회진을 돌고 나서 교수님 오신 다음에 이제 돌 때 설명하는 게 다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회진은 사실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전공의 때보다 분명히 환자를 많이 보는 건 아닌데 도대체 나는 왜 1시간을 반을 회진을 돌고 있고 설명을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간 자체는 그렇게 줄지 않았던 거죠. 더 오래 걸립니다. 더 늘었다는 왜냐하면 거죠. 이제 경험이 많고 아는 게 많고 환자 검사한 것을 토대로 바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걸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그 방향으로 환자를 진료를 할 거고요. 그래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또 많고 또 환자가 물어보는 것도 많고 네, 그래서 확실히 전혀 시간이 줄기는커녕 회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근데 그것 때문에 환자분들 만족도가 되게 높죠. 네, 그래서 보다 좀 더 상세하고 성심성의껏 좀 네. 회진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조금 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보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전문가가 좀 더 가까이 밀착해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만족도가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병동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인데 이 주제에 대한 얘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몇 년간 좀 의정 갈등, 의료 대란이 좀 많이 문제로 떠올랐었잖아요. 그때 상처가 아직 좀 아물지 않았다고 아까 앞서서도 조금 얘기해 주셨었습니다. 좀 이로 인해서 병동 환경이 조금 어떻게 변화했는지, 뭐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면 어떻게 심각해졌는지, 남아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하나씩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엔 좀 김지혜 교수님 먼저 의견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저희가 생각하는 점은 전담 간호사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저희 아. 전담 간호사 함께 일을 하면서 최근에도 더 많이 뽑고 막 그러고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아쉽긴 합니다. 저는 의사니까 그래도 의사인 후배들이 더 자기 자기 아이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많이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긴 한데 사실 어찌 보면 교수로서 일할 때는 전담 간호사가 일하는 게 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혹시 어떤 점일까요? 근데 이제 와서 더 그렇게 된 측면은 뭐냐면 네. 일단 낮에 일을 할 일이 많은데 네. 전공의들은 그래도 밤에 당직을 좀 서야 되니까 밤에 당직을 서고 나면 이게 올해부터 바뀌긴 했어요. 근데 네. 당직을 서고 나면 한 24시간은 꼭 오프를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당직 서면 다음날 낮에 주치의를 못합니다. 네, 그럼 이제 뭐 교육할 시간도 부족해지고 뭐 그렇겠네요. 네, 진료 연속성도 좀 깨지는 네. 문제가 좀 생기고요. 물론 주치의 교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를 직접 매일 봐주던 주치의 전공의가 하루 빠지면서 진료가 좀 연속성이 깨지는 느낌이 그럴 수 듭니다. 있겠네요. 그런 걸 보완하는 데 있어서 이번 전담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병동은 좀 더 환자분들의 만족감을 많이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뭐 아까 말씀하신 진료 연속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물론 똑같은 사람이 24시간 365일 그 환자를 입원할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봐주면 정말 베스트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입원을 했는지, 중간에 어떤 검사를 왜 했는지, 그리고 결과까지 해서 언제 집에 갈지까지 플랜을 쫙 짜줄 수 있는데 병원은 사실 언제 아플지 모르고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결국 사람이 교대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쨌거나 전공의 선생님들이 굉장한 노력, 그리고 의료진의 굉장한 노력을 결국은 써서 그걸 최대한 연속성 있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시대라고 하면 시대적인 요구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변화에 의해서 사실은 점점 나눠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그 시스템 하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조금 판단을 내려주거나 결국은 중추적으로 결정을 딱 내려줄 사람이 꽤 필요해진 상황인데 그게 이제 입원 전담 전문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왜냐하면 결국 병동에서 그 환자를 가장 많은 시간을 보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직업군이 결국 병원에서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역할을 대부분 부여받고 일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이 느끼는 혼선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예전에는 뭐 전공의 선생님 한번 회진 가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결과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당장 결정을 내려주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보고를 더 하고 보고가 되고 보고가 내려와야 그쵸. 이제 말씀을 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되게 수직적인 관계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전공의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병동에 있는 모든 간호사 선생님들 말씀하신 전담 전문 간호사분들까지 전부 다 약간 수평적으로 일을 하는 구조에 있고 저희가 그 가운데서 쉽게 말하면 조율을 하는 그리고 거기에 외래 주치의 선생님들까지도 같이 포함이 돼서 저희가 조율을 하는 형태로 일을 하게 돼서 조금 변화 사항이 꽤 생각보다 꽤 크게 바뀌었습니다. 되게 말씀으로만 들어도 되게 큰 변화일 것 같은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수평적인 관계가 되고 뭐 각 의사결정이 좀 더 빨라지고 이런 좀 장점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좀 단점도 좀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예전 시스템에 대부분 적응이 돼 있다 보니까 바꾸는 과정이 아직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다 뭐 30대, 40대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50대, 60대 예전 시스템을 대부분 경험했고
저조차도 사실은 트레이닝을 하거나 일하는 초기에는 예전 시스템에서 대부분 일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식이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과도기에 한복판에 계시니까 네, 또 그래서 결국은 누구나 다 혼란을 겪고 있고 말씀하셨던 전담 전문 간호사 분들한테 어떤 일을 일임하는 것조차도 저희는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교수님들은 그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호자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왜 의사 선생님이 안 오고 간호사분이 와서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는 걸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이런 거 제도가 홍보가 되고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일반적으로 인식이 잘 갖춰지면 병원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이래서 이분이 와서 이런 설명을 하는구나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 역할이 되게 옛날 같은 경우는 되게 획일적으로 연속성 있게 진행됐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더 분담이 됐다고 보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병동의 간호사분들조차도 네.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간호사분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게 의사랑 간호사의 어떤 직업적 경계선이 예전에는 되게 강했다고 하면 또 법적으로도 막 지시에 네, 따라서 이렇게 그걸 넘지 되잖아요. 않기 위해서 네. 서로 간에 그런 벽이 되게 강했다고 하면 지금은 결국은 좀 수평적으로 같이 일하는 환경이 많이 갖춰지게 되고 네. 실제적으로 그런 소통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사실 뭐 그러면 이게 뭐 단점이다라기보다는 조금 변화에 있어서 적응하는 단계다. 네, 적응의 그렇게 어려움이라고 좀 보는 게 그게 맞을 좋겠네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병원 환경이 변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의 입원 전담 전문의와 지금의 입원 전담 전문의의 역할은 조금 달라진 게 있을까요? 좀 이 의정 갈등 전과 전후로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전 역할 측면에서 달라진 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환자분들이 그냥 느끼실 때 뭐 전공의가 있는 병동은 뭐 진료 연속 정도 깨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을 때, 네. 근데 병동에 계속 상주해주고 그다음에 뭐 이 얘기도 하실 텐데 환자분들이 되게 보호자분들이 많으세요. 나이가 드신 저희 같은 경우도 되게 복합적인 질환을 많이 가진 고령 환자분들이 많으면 뭐 심지어 형제 뭐 자매도 오시기도 하고 자녀분도 여러분 뭐 사위 며느리 다 와서 자기 올 때마다 설명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그분들한테 다 각각 설명을 드리거나 동의를 받아서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특히 뭐 환자의 이제 사전 연명 의료까지 연명 네. 의료를 뭐 결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모두 다 오셔야 되고 뭐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 각각의 보호자마다 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상주해주는 의사가 이제 전문성과 이제 경험을 많이 가지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상주를 해서 설명을 해주면 아무래도 오실 때마다 더 좋은 점은 있죠. 네. 동의서를 봤을 때 설명을 잘 안 해주면 또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네. 사람이 계신 거니까요.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예전에는 입원 전담 전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되게 생소하기도 했고 다른 의미로 이제 저희 학회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뭐 촉탁이 이런 형태로 촉탁이요? 네, 그러니까 뭐냐 병원에서 교수진 이외에 따로 고용을 하는 의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진짜로 어쩔 수 없이 고용을 하는 그런 의사의 이미지가 꽤 강했어요. 약간 좀 울타리 내의 사람이 아니라 외부 인력 같은 네, 외부 느낌인 인력이기도 건가요? 하고 네. 진짜 그 자리가 어쩔 수 없이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용했다는 이미지가 강하다고 하면은 지금은 어떤 뭐 분당 서울대처럼 어떤 병동 자체를 할애를 해서 아니면 과를 만들어서 결국은 시스템 안에 일정 부분을 할애를 하고 똑같이 동등한 조건을 결국 맞춰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좀 많이 바뀌었죠. 네. 제가 전공의 공백 얘기를 하셔서 네. 약간 그때는 생각이 안 났었는데 예전하고 다른 점 하나 생각을 해보자면 도입 초기에 네. 이제 전공의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도록 약간 그렇게끔 설계된 병원들은 입원 전담 전문의가요? 네, 아. 약간 얻어내고 이제 외래 교수가 오고 하면 그 설명 회진한 대로 하고 하는 쪽으로 하던 병원들은 되게 그 선생님들이 기분 좀 상하셨을 수 결국 있겠네요. 그러니까 남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와야 되고 그런 병원들은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 안 되는 방향으로 됐고요. 잘 남아있는 병원들은 입원 전담 전문의, 뭐 입원 전담 전문 교수라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환자를 진료를 하는 타입이 되면서 유지가 되는 게 됐으니까 이제 꼭 전공의 공백 전후 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도입 초기에 잘 안 된 케이스들은 전공의처럼 일을 하게끔 롤을 줬을 때는 잘 안 된 거고 지금은 주체적인 교수와 병동에서 뭐 컨트롤 타워로 환자를 직접 보는 사람으로 하게 하면서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차이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과거에는 좀 독립적이고 존중받는 역할을 확실히 좀 보장받지 못했다면 그런 병원들은 잘 네, 일부 병원들이 잘-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더안 지금은 또 됐습니다. 대부분 다 역할이 잘 자리 잡고 좀 그렇게 변화했다. 좀 그렇게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여러 가지 좀 문제나 적응의 과도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병동의 입원 환자들이 조금 더 좋은 입원 환경을 경험하시기 위해 지금 좀 입원 전담 전문의 관련 제도라든지 병동에 필요한 개선 체계는 조금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몇 가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할 말이 많으실 표정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명이라고 밤까지 전부 다 24시간 교수가 당직을 서는 모드를 취했었습니다. 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려면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근데 그만큼을 충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일이 어려운데 사실 보수와 배우가 그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도 다 분과 전문을 가지고 있고 분과 전문 교수도 하던 사람들이 되게 좀 와 있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얻는 그 정신적인 만족도라도 굉장히 높아야지 할 수 그렇죠. 있고 그리고 환자분을 저희가 확실히 잘 봐주고 이게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밤까지 다 책임을 지고 이러기가 어렵고 그래서 나라에서 제도를 정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고 네. 그리고 전공의와 전문의가 대우와 이제 수가라는 게 똑같을 수가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 환자분한테 다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환자분들이 좋은 제도를 느끼고 경험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게끔 나라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약간 입원 전담 전문의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나 그런 건 아직 조금 미흡한 상황일까요? 제가 그 제도에 대한 정확히는 몰라서. 네, 지원이 네, 좀 지원. 이따가 줄어드는 시점. 줄어드는 시점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그래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굉장히 그냥 이해타산적인 얘기인데요. 전공의 공백이 있을 때는 지원이 조금 늘어났다가 전공의분들이 다시 돌아오시면서 지원이 좀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도 계속 타하고 싶은 부분은 전공의라는 걸 대체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저희도 갖고 싶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김재 교수님 말씀처럼 결국 계속해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도 그런 대우가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고 다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 자리를 계속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느껴지거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연구적인 부분, 그러니까 일반 임상과 교수님들이 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인식이 거기까지 이렇게 미치지는 못하고 있고 어떤 병원의 지원이나 제도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은 입원 전담 전문의는 그냥 그 제도 안에서 어떤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틀이 잡혀져 있는 경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병원에서 신경을 써주는 병원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도가 유지되고 인력이 유지가 되는 반면에 그런 거에서 조금씩 소홀함을 느끼시는 병원들은 자연스럽게 인력 이탈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제도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아직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뭐 재정적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역할에 대한 인식이나 프라이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존중이나 뭐 그런 거 여러 가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양쪽의 다 측면을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입원 전담 전문의에 대한 얘기와 현대 병동 상황 그리고 필요한 개선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좀 환자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분들 병동에서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니 좀 쑥스럽긴 한데 우리 병동에서 교수로 얘기하는 거랑 그래도 아무래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직접 느끼시는 것처럼 입원 전담 전문의들이 병동에서 환자분의 검사 결과를 뭐 바로 확인하고 바로바로 치료가 진행되고 굉장히 빨리 퇴원까지 가능하도록 저희가 바로 옆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또 환자분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진료를 해줄 수 있는 의사 전문 인력이라는 생각을 지금처럼 잘 해주시고, 그리고 입원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거나 입원을 안 하시면 사실 제일 좋지만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병동을 겪을 일이 있으실 텐데 네, 그때 좋은 점을 발견하시고 또 이게 경험이 좋았다 그러면 제도가 잘 유지되게끔 열렬한 성원과 굉장히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 열렬한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 병원 엘리베이터에 저희가 교수진 이렇게 이름이랑 사진 경력 이렇게 지나가는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뭔지 압니다. 네. 거기서도 이제 환자복 입으신 분이 여기는 입원의학과라는 게 있어. 그리고 그러고 보니 우리 그 담당 교수님이 입원의학과 교수님이라고 했던 것 같아. 처음 듣는 건데 여기만 있는 건가 봐 하면서 이렇게 막 네이버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아직 이런 제도는 당연히 일부 병원에서만 좀 유의미하게 구성이 되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여러 환자분들이 어쨌거나 만족도가 만약에 높으시다면 주변에 홍보를 당연히 해주시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공론화가 돼서 여러 병원에서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이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실 입원을 매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입원하면 안 되죠. 가끔 어쩌다 하는 건데 예전에 입원했던 거랑 지금이랑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분들은 사실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그렇죠. 네. 이게 매주 입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진짜 무슨 만성질환이 있어 자주 입원하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사실 입원을 하면 그냥 이런 건가? 하고 다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건데 저희는 아무래도 좀 자주 입원하는 아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럴 때 보면은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조금 더 빠른 결정을 통해서 좀 더 만족도를 줄 수 있고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병원에서 저희랑 똑같은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이런 조금 더 전문의가 진료를 볼 수 있고 전공의 선생님도 그 환경 안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시청자분들의 그런 열렬한 홍보와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저희는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엘리베이터에서 입원의학과 봐도 이게 뭐야 하지 않고 뭔지 딱 아는 그날까지 이제 열렬한 홍보와 성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겼는데 사실 기존에 내과 전문의를 하셨었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하셨잖아요. 그때랑 약간 입원 전담 전문의로서의 역할을 할 때랑 좀 다른 보람을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 소화기내과 교수로서 일했을 때는 외래 환자를 보는 게 많이 주 업무긴 합니다. 입원 환자를 입원시키면 마음이 아파요. 외래에서만 봤으면 좋았는데 환자를 입원시킨 것 자체가 마음이 아프고 응급실을 통해서 와도 이제 속이 상하고 좀 심해지셨다는 거니까. 네, 심해지셨다는 얘기니까 오신 것 자체가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상태를 그냥 맘 아픈 상태로 생각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료를 하게 되기는 하죠. 물론 이제 저는 환자분을 잘 퇴원시켜서 외래에서 또 보고 싶지만 이제 입원 환자를 대하는 쪽은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입원에 계셔서 낮에 실시간으로 상태가 변할 수도 있는데 저는 외래 그리고 심지어 내시경에 하루 일주일 10세션 중에 한 7세션 정도는 묶여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있는 동안은 환자를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굉장히 심한 문제가 생겼을 때만 전공의가 뭐 문자나 뭐 전화나 이런 문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무슨 일이 하고. 생겼다고 연락을 해도 제가 바로 가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그 믿음직스러운 간호사들과 또 소통이 더 잘 되거든요. 네. 직접 환자분 상태 변하자마자 얘기해주고 그리고 검사 결과 나오자마자 바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치료 방향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보람이 많이 느껴지고요. 저는 또 외래에서 이제 왜 외래 안 보세요 하고 입원하셨던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제 네. 그때도 입원해서 제가 저랑 다시 안 볼 확률이 높은 환자분인데도 그걸 되게 아쉬워하면서 몸이 나와서 태어나는데도 또 못 보는 걸 아쉬워하면서 태어나는 분들한테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또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환자를 좀 네. 만나게 되니까 약간 애착이 조금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입원해 계실 때 그런. 알겠습니다. 한태영 교수님 조금 약간 다른 보람을 느끼신 게 있으신지. 저 같은 경우도 외래, 저는 소아신경 세부 전문인데요. 네. 그 외래를 한참 보다가 이제 직업 전환을 한 셈인데 외래를 볼 때도 이미 저희 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래를 볼 때는 외래도 보고 응급실 전화도 받고 병동 전화도 받고 당직도 서고 이런 형태로 일을 한 몇 년간 했었는데요.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모든 전화가 저한테 오고 결국은 제가 결정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조금 소홀하게 될 때도 있고 지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요즘에 뭐 소아 진료 보는 데가 없습니다. 뭐 소아 응급실 진료가 소아 입원이 되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진료를 놔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환자들 위주로 보게 되고 새로운 환자를 보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여유가 없다 보니 당연히 입원시켜야 되는 경우도 입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뭐 외래에서 본다든지 다른 병원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았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환자분한테도 최선의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였고 그분 한 명 한 명에게도 집중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하는 환경에서는 어쨌거나 굉장히 그런 환자분들한테 되게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들여서 이분은 어떤 검사를 해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이런 증상이 보이면 이렇게 해서 퇴원을 하거나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다 이렇게 로드맵을 짜는 시간이 좀 여유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생각할 겨를이 진짜 없었거든요. 진짜 급하게 아침에 겨우 열나는지 확인하고 어제 어땠는지 확인해서 물어보면 그것만 조치해주고 이따가 와서 설명 다시 할게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진짜 어쨌거나 그런 여유를 갖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지금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환자를 제대로 못 봤다는 그런 마음의 짐이 과거엔 좀 생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런 짐을 좀 덜으셨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두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남은 시간에 저희가 질문 들어온 거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스테이션님께서 입원해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바빠 보이고 질문하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환자가 언제 어떻게 질문하는 게 좀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 뭐 어떤 상황이 제일 좋을까요? 아마도 입원 전담 전문의 병동은 아니셨을 가능성이 물론 저희도 물론 바쁘지만 네. 일단 바빠 보이고 질문하기가 눈치가 보여도 일단 하시긴 하셔야죠. 네, 회진 때를 일단 이용하는 게 제일 좋긴 좋고요. 네. 병동에 상주하시는 근데 회진도 회진하고 있을 때 질문을 막 15분 이렇게 하면 회진 시간이 힘들어지니까 회진 후에 다시 찾아볼 시간 언제가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통해서 뭐 지금 얘기해줘도 좋지만 언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젠지 얘기해 주시면 뭐 보호자가 또 같이 듣고 싶은 사람이 여러 명 올게요. 이렇게 하시고 질문하시면 만족스러운 대답을 듣기 좋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부분 회진을 돌다 보면 질문을 하세요. 지나간 다음에 이 질문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요즘에는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병원에 많이 있습니다. 병원 원내 메신저도 있고 뭐 안전하게 쉽게 말하면 환자 그런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채널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그때 간호사가 됐든 뭐 저희 전문 간호사분이 됐든 임상 전담 전문의가 됐든 아니면 심지어 외래 담당 교수님이 됐든 어느 채널이든 질문을 해주시면 그때
그분이 답을 표현을 못하더라도 결국 공유가 되고 그걸 해결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눈치 보지 말고 언제라도 질문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내가 조금 소심해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고 하면 요즘에 핸드폰 같은데 잘 메모해 두셨다가 질문을 한꺼번에 해주시면 다 소화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들 뭐 바빠 보이셔서 표정은 그렇지만 질문을 하면 다 열려 있으니까 네. 편하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질문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켓시티님께서 전공의 선생님이 자주 보였는데 오히려 더 믿음이 가기도 했습니다. 전공의가 환자 치료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주 보여서 믿음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자주 자기한테 신경 제일 많이 써주는 것 같고 네, 그럴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 자주 보이고 상주해주는 선생님한테 믿음이 간다는 얘기라서 저희가 외래부터 계속 봤던 환자가 아니라도 입원 전담 전문의가 있을 때 환자분들이 믿음을 많이 가지시는 걸 텐데 전공 입장에서 물어보신다면 전공의 선생님은 환자 치료에서 실제 역할 어떤 걸 제일 많이 하냐면 환자분이 증상과 뭐 새로 생긴 큰 변화 그리고 검사 결과를 뭐 교수가 다 보고 오지만 네. 그래도 빼먹지 않게끔 챙기고서 그다음에 그 중에서 얼마를 교수님한테 얘기할까를 필터링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약간 단서 수집 같은 네, 그런 맞습니다. 건가요? 왜냐하면 그걸 다 해주면 다 전달하면 또 이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수집한 걸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우니까 중요한 교수에게 얘기해야 될 정도의 정보가 무엇인지와 아닌 걸 분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치료에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하나하나 실제 처방을 내고 뭐 나 배 아파요 뭐 할 때 약 주고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전공의가 해주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병동에 있는 주치의가 해준다는 개념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전공의 때는 환자 곁에 가장 많이 얼굴을 비추는 사람이 당연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을 맡고 일을 하고 거기서 많은 교육적인 결국 그런 경험을 얻는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는 수련을 하고 있는 의사 입장이니까요. 현장에서도 배우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당연히 경험이 쌓이는 부분이고 근데 아마도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전공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는 사실 정해져 있는 큰 틀은 있지만 개인의 성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믿음이 가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무뚝뚝하게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텐데요. 가장 환자 옆에서 일을 하는 전공의 선생님들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을 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환자분이 안심이 되고 뭐 마음적인 치료는 결국 되는 형태니까요. 결국 나중에 최종적으로 병이 나와서 퇴원할 때는 제 기억에 남는 경우가 전공의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 뭐 병동에 커피나 뭐 이렇게 놓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저도 전공의 선생님 뭐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전공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햄버거님이 제가 약간 이건 제일 잘 모르는 내용인데 한번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임상 교수와 기금 교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은 못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잘 일반인들은 모르는 내용이긴 합니다. 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은 그 본과생 그러니까 본과가 되고 나면 근데 본과 중에서도 좀 달라지긴 한데 그 기초의학 쪽인 거는 기초의학 교수들이 하기 때문에 기초의학 선생님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하진 않으시고요. 네. 본과 때 하는 수업들은 임상 교수들이 와서 하는데 다른 대학 다른 학과들은 아마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뭐 한 번씩 그 수업을 계속 듣는 교수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의대 같은 경우에는 교수가 굉장히 많고 그 분과 하나하나씩 거의 그러니까 한 학기나 뭐 1, 2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이 정도로 학생 강의를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실습 강의, 실습을 지도하는 강의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임상 교수도 대학 강의를 할 수 있고 심지어 진료 교수도 제가 진료 교수일 때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 임상 교수 또한 이게 국립병원 임상 교수랑 또 너무 임상 좀 교수랑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 교수의 직급에 대한 거는 예전보다 되게 복잡해졌거든요. 예전에는 되게 심플했습니다. 그런 이름이 앞에 붙는 게 굉장히 적었다고 하면 지금 기금 교수 같은 경우는 있는 병원들도 있고 없는 병원들도 있는 명칭이거든요. 네.
병원마다 학교마다 굉장히 많은 이름이 앞에 많이 붙는데요. 결국은 다 같이 병원에서 진료 보시고 네. 학생 수업도 거의 다 하시는 교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너무 이게 대학이나 뭐 기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까지 살펴봤고요. 방송 곧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태원 교수님과 김지혜 교수님과 함께 전공의 공백 이후 병동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번 전담 전문의의 역할과 또 병동의 상황, 개선책 같은 것들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대한입원의학회와 함께하는 비욘디의 라이브 시간은 다음에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드리며 저희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